2019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죽인 당시 19살의 A씨. 그녀는 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그녀의 외할머니 78세 남씨였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은 단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뀌었죠. 2019년 6월 3일 새벽,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이 씨가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요. 외할머니는 사건 전날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방문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죠. 한편 아무것도 모른 채 귀가한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들은 처참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놀란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집 내부와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새벽 4시 30분경 이 씨가 조용히 집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지요. 같은 날 오후 2시 40분 경찰은 군포시 일대를 배회하던 이 씨를 발견하고 즉시 체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는 왜 할머니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이 씨는 어렸을 때부터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계속된 단절을 겪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점점 고립이 되었고 그 속에서 그녀의 사고방식은 점점 어두워져 갔죠. 시간이 지나도 대인관계 문제는 계속됐고 결국 사회 적응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2018년 그녀는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한 학기 만에 자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학창시절 겪은 성희롱의 경험으로 인해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죠. 그 후 사회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고 점점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가족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고 외부와의 접촉도 점점 끊어갔어요. 이렇게 고립된 생활 속에서 이 씨는 극단적인 사고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리적인 불안정이 지속됐지만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는 등의 조치는 없었죠. 결국 그녀는 더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었고 그 생각은 현실에서 끔찍한 범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게 된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온라인 커뮤니티였어요.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던 그녀는 남성 혐오 성향이 강한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만을 공유하는 수준이었지만 그 내용은 갈수록 과격해졌어요. 결국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실행할 기회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범행 대상을 바꾸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바로 외할머니를 선택한 거죠. 원래 계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족이었지만 범행을 실행하기 쉽다는 이유로 타깃이 된 거예요. 이 씨는 단순한 충동이 아닌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서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2019년 6월 2일 사건 발생 하루 전 그녀는 근처 마트에서 흉기와 장갑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날 할머니가 이 씨의 집에 방문했죠. 평소처럼 손녀를 보기 위해 왔던 할머니는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집을 비운 상태였고 집에는 이 씨와 할머니뿐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평소처럼 손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이 씨는 미리 숨겨둔 흉기를 꺼내 들었죠. 그러고는 장갑을 끼고 양손에 칼을 각각 하나씩 쥔 채 조용히 할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죠. 왜 안 자니?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쥔 칼을 그대로 휘둘렀습니다. 공격은 매우 잔혹했죠. 그녀는 할머니의 양쪽 눈, 목, 어깨를 포함해서 총 31차례에 걸쳐 마구잡이로 찔렀어요. 방어할 틈도 없이 공격을 당한 할머니는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이 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물을 받고 얼굴을 담가 죽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어요. 죽기에는 너무 무서웠으니까요.
이후 새벽 4시 30분경 그녀는 아무도 없는 거리로 나섰죠. 그렇게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핸드폰은 일부러 물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핸드폰은 손에 쥔 채 가지고 있었죠.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왜 할머니의 핸드폰만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전 10시 20분, 아무것도 모른 채 귀가한 부모가 집안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죠. 같은 날 오후 2시 40분, 경찰은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고 군포시 거리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길 한복판에서 천천히 걸어가던 그녀를 발견했어요. 경찰이 다가가도 그녀는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건 발생 전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자 사건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죠. 이후 논란은 사건의 본질을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한쪽에서는 이 씨의 범행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녀가 처한 환경과 정신적인 상태를 강조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렇다면 여성 혐오 범죄도 같은 논리로 감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죠. 그리고 이 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죠. 계획살인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첫째,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매한 점, 둘째, 가족들이 집을 비우는 날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점, 셋째,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이었어요. 특히 이 씨가 할머니를 30여 차례 찌른 점은 범행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어요. 결국 법원은 그녀가 저지른 범행을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판결은 징역 25년,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죠. 다만 검찰이 요청했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됩니다. 이 씨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죠.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범행이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해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래서 정신감정을 했고 그 결과 조현성 성격장애 증상이 의심은 됐지만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 증상은 없었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됐어요. 그러나 피해자의 유족들, 특히 이 씨의 어머니가 법원의 선처를 탄원한 점이 감형 사유로 참작됐죠. 2심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5년에서 17년형으로 감형, 대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순간 법정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잠깐의 정적 뒤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정당한 판결인가? 왜 형량이 줄어든 거지?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법정을 나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그렇게 이 씨는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됐죠. 2035년 6월쯤이면 30대 중반의 나이로 사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씨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범죄자 교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인관계 기피 성향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법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지만 이 판결을 두고 사회적인 논란은 계속됐어요.
일부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든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정신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범죄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과거가 밝혀지면서 사건은 전혀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녀가 활동한 온라인 커뮤니티, 그곳은 단순한 토론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부추기는 곳이었죠. 이후 여론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건이 보도되고 나서 그동안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단체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그러자 남성 커뮤니티와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죠. 만약 남성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여성단체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라는 의문과 함께 여성단체의 태도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확산됐어요. 이렇게 이 사건은 사회가 특정 성별에 따라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법적 기준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심신미약이 감형사유로 적절한지, 전자발찌 부착이 살인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해자의 온라인 활동, 사회적 논쟁,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한 가정의 상처일까요? 평생을 손녀를 사랑하고 보살펴왔던 남 씨는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서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죠.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손녀의 행복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녀가 믿고 사랑했던 손녀의 손에 무참히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마지막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증오하기 전에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발견하고 보듬을 수 있었다면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논쟁을 할 게 아니라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진정한 고민이 필요할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씨는 젊은 나이에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되는데요.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이 잘 치유가 돼서 다시 사회에 나왔을 때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